준삼동 동화쌤입니다.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동화쌤 언어이론 정리 핵심 글구 했고 100개거든요. 겹치지 않게 100개. 근데 이거는 이제 거의 중등 수준이니까 이 중등 수준을 이거를 그냥 주는 거야. 중등 수준은 다 본인이 원래는 다 조사해서 답을 찾아와야 되는데 이 중등 수준을 고등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됐어요? 자, 1번. 자, 고등국어가 이렇게 돼 있죠? 문학, 비문학, 그 다음에 화작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학하고 비문학을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요? 문학과 비문학. 이 비문학은 실용글이라고 해요. 실용글. 그럼 이게 실제 사용하는 글이 비문학이면 실용글이 비문학이면 문학은 뭘까요? 감동이 있는 건 문학. 감동이 없으면 비문학. 근데 수행평가를 감동적으로 썼어. 그럼 문학. 감동적으로 못 써서 그냥 냈어. 그러면 실용글로 비문학. 수필을 네가 숙제로 썼어. 그러면 수행평가야 그냥. 근데 수필가가 썼어. 그러면 문학이 되는 거야. 감동의 여부가 문학과 비문학을 나눠요. 그죠? 문학의 갈래 4가지는 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시, 희곡, 소설, 수필. 이것도 따로 하는데, 자, 이렇게 국어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2가지로 봐야 돼요. 자, 내신국어와 수능국어가 있어요. 내신국어와 수능국어. 내신국어와, 이건 뭐라고요? 수능국어. 자, 요거는 내신은 수시로 학교 시험에서 보는 거거든요, 수시. 그러니까 수능은 모의고사를 보는 거고, 모의고사를 봤다가, 이건 다 점수 취하고 안 해요. 나중에 수능, 정시만 보면 돼, 수능 한 번만. 정시. 근데 차이가 이제 확연하게 납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그렇고. 이 정시는 수특이라는 게, 수능 특강이라는 게 먼저 나와요. 수능 특강은 간단한 이론하고 그 이론에 따른 문제풀이 유형이 나와요. 뭐라고요? 간단한 이론 플러스 간단한 문제. 요게 이론을 조금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완이 나와요. 수완은 완전히 유형별 문제가 나와요. 문제만. 자, 그런데 투트랙으로 이 수특과 수완 말고 수능 기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 얘기해드리면 이 기출 문제 나왔던 지문은 안 나와요. 여기 나왔던 작품은 안 나와요. 수능에 다시. 근데 3년, 5년 전에, 5년 전에 나왔던 게 가끔 다시 나올 때도 있어요. 예제로, 보기로. 그러니까 기출은 뭐만 배우는 거예요? 유형, 문제 내는 스타일, 유형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유형에 따라서 풀이법을 못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뭐를 못해요? 풀이법을 못하면 속도가 안 돼서 전부 다 점수가 안 나와요. 속도가 안 되는 애들은 다 풀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2시간 풀었더니 중2 아이가 98점 나왔는데 그 시간대로 그냥 80분 풀어라 이렇게 풀었더니 72점 나와요. 자, 그러니까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푼다고. 그러니까 수능이란 것은 1대1 20글자 빨리 찾기. 뭐라고? 빠바. 빨리 찾기 게임이에요. 1대1 20글자 빨리 찾기 게임. 그러니까 여기서 유형을 완벽하게 연습한 다음에 여기서 내용이 몇 프로가 똑같이 나오냐면 70%가 똑같이 나와요. 이걸 연계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너는 이제 나중에 상위권 갈 거니까
이 수특 수완을 70% 연계되는 특별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은 국어하고 영어예요. 왜? 지문이 주제가 바뀌면 새로운 그리기 되기 때문에 주제는 안 바뀌어요. 근데 글을 조금 고쳤을 수는 있어요. 글이 수특의 앞부분이 나왔으면 뒷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같은 글인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걸 뭐라 그래요? 변형 문제로 변형해서 낸다고. 지문도 똑같이 나오지 않고 그 내용이고 그 주제인데 변형해서 시켜서 나온다고. 그래서 변형 문제를 엄청나게 연구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이렇게 70%가 변형이 되는 원리는 이거 해설. 여기 해설해 보면 주제도 있고 줄거리 구조도 있고 추가 설명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해설에 나온 걸 가지고 변형 문제를 만들어요. 심지어는 그때 진짜 놀래가지고 기가 막혔네. 여기 1강하고 2강 사이에 여기 이렇게 흰 종이에 그림이 하나 있고 여기 시가 써 있어요. 이게 출제됐어요. 1강하고 2강 내용 설명 사이에 그냥 재미로 보라고 시 하나 딱 있잖아요. 그게 출제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변형되기 때문에 문제는 똑같이 안 나와요. 당연히. 왜 그러냐면 시중에 수능을 출제할 때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을 다 갖고 들어가서요. 다 제공을 해줘서 똑같은 문제가 안 나오게 해요. 빼버려요. 걸러요. 같은 문제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 지나서는 그거를 새로 나오면 수능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거는 다 가지고 들어간다고. 출제하면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스타일로 그 지문에 있는 다른 문제를 낸다고. 이해됐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완전히 해설과 그 다음에 다른 걸 공부해도 30%는 모른다고. 그러면 막말로 4등급, 5등급까지는 70%니까 영향을 주지만 상위권 애들은 30%나 다른데 이게 뭔 상관이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이 70%를 보면 뭐가 땡겨져요? 속도. 인정? 주제를 아니까 속도가 빨라. 그래서 국어, 영어는 수특, 수완을 다 하셔야 되고 탐구하고 수학 이런 거는 그냥 자기가 혼자 공부해도 상관없대요. 응? 근데 이 교재는 수능 특강은 한 3등급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3등급에서 2.5등급. 그 3등급 애들이 공부해서 조금 올리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1등급 만들기. 이 수능 특강 다음 단계가 1품 1등급 만들기 블랙라벨 단계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수능 특강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수능 특강 말고 수능 완성 말고 이거는 이게 검인정이 붙어 있어요. 평가원 이렇게. 이거 말고 뭐 수능 뭐 살피기, 뭐 수능 뭐 하면서 수능 마무리, 수능 파이널 뭐 이렇게 뭐 굉장히 수능 엔제 뭐 갖고 이 수능 붙으면서 교육 방송에서 방송하고 있는 수많은 교재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다 같이 봐요, 사람들이. 응? 그런데 요 두 개는 필수고 나머지는 그냥 선택이야. 그냥 하고 싶은 애들 하는 거예요. 교육 방송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애들. 이해됐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수능이 문학, 비문학, 화법과 작문. 화법은 말하기, 토론하기, 토의하기, 이렇게, 발표하기, 이렇게. 작문은 글쓰기 절차예요. 글쓰기 단계 절차. 이제 문법은 알겠죠? 국어 문법. 그런 상황에서, 요거는 문학은, 수특, 수완에서 나중에 나오는 걸 중심으로 했는데, 모의고사를 하면서 이게 왜 공부하기 힘드냐면 이게 18종이에요. 모의고사를 하려면. 교과서가 18종인데, 18종 교과서. 막 교과서에 있는 작품들이 이 A 교과서 나온 거랑 B랑 C랑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막 달라요. 그 다음에 수특, 수완에서 유행하는 이 문학 작품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너무 넓은 거야. 그래서 문학을 공부하실 때는
문학 이론을 바탕으로 이 문학을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음에 이건 비문학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과목별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고등학교 때는 과목별. 왜 과목별로 하는 게 좋냐면 이 비문학에서 과학 지문 나오고 경제 지문 나오고 과학도 생물 지문 나오고 화학 지문 나오고 지구과학 지문 나오고 물리 지문 나오고. 근데 물리 지문 나올 때 예를 들어서 만유인력의 법칙도 나오고 연주시차도 나오고 화학을 하면서 유전자, DNA 이런 것도 나오고 생물에서 화학에서 화학 변화 같은 것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시사에 맞춰서도 나와요. 이게 과학 지문이. 과학, 경제, 아니면 법과 정치, 사회문화, 이런 식으로 이 과목별로 배웠던 것들을 비문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경제 지문이면 경제책 스타일, 이게 생물 지문이면 생물책 스타일, 이게 화학 지문이면 화학 교재 스타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비문학은 이 과목별 풀이법을 연구를 안 하면 나중에 공부하기 쉽지 않다고. 자, 이거는 수능이야. 그럼 내신은 뭐냐? 고등국어 이렇게 자습서가 나오잖아. 자, 학교 출판사의 자습서, 학교 출판사의 평가 문제집. 이렇게 풀으면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모의고사 3월달이나 6월달에 모의고사 평가원 369만 보거든. 고1하고 고2는. 고3은 매달 보고 3, 4, 5, 6, 7, 8, 9, 10, 11. 예? 이렇게 369만 보는데 이 369월이 이게 시험 범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습서 평가 문제 똑같은 거에다가 369월 평가 문제가 플러스 부교재가 있는 학교도 많아요. 요새는 부교재, 국어 문학 교재 같은 거는 하나 나가요. 그래서 이게 시험 범위가 돼요. 그런데 또 이건 또 뭐냐면 이 자습서에 어떤 꽃이 있어. 김춘수 꽃이. 그러면 이 꽃과 관련된 오렌지나 아니면 꽃을 위한 서시나 아니면 장정일의 라디오나 이걸 같이 한꺼번에 시험 범위에 포함시켜갖고 내는 경우도 있어. 배운 거는 요거 하나인데 이걸 연계작품이라고 해서 연계작품까지 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연계작품 요거 때문에 아이들이 국어도 선행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어쨌든 충고에도 해봤더니 이 자습서 있는 거 빙글빙글 돌아서 8번 돌았더니 96점 맞더라고. 그냥 통과 문제 다 풀고. 이거 8번 자습번 돌아가면서 요 연계 작품도 같이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풀어 하고 설명했더니 멋더라고. 그러니까 또 문제는 이거는 배웠을 때 자, 그럼 요 두 개의 관계는 뭐냐면 이 수능 이론을 배우잖아. 이 수능 이론을 배워놓으면 그 이론을 이 내신에서 중학교 때도 이론을 배웠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적용돼서 푸는데 이 내용은 아는데 이 이론 자체를 모르면 애들이 틀려버려. 왜 내가 했잖아. 문학도 이론은 알아야 된다고. 이 작품은 다 바뀌어. 근데 이 이론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보는 방식이야. 보는 기준. 이거에 의해서 이론에 의해서 이 수능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론에 의해서 이걸 딱 맞춰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거 작품이 바뀔 때마다 따로따로 해야 돼.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공식이야. 국어 공식. 자, 그럼 이 이론 공식 뭐뭐 있냐? 이론 공식이 뭐냐면 문학은 윤회적의 나비효과 40강, 60강 이렇게를 많이 봐. 나비효과. 그럼 문법은 떠먹는 국어 문법을 많이 봐. 애들이 시작할 때 떠먹는 국어. 그 다음에 비문학 하는 거는 비문학은 풀이법하고 하는데 독해 기술을 많이 봐. 독해 기술. 비문학 문장 구조 해석하고 푸는 방법이야. 화작문은 특별히 이론이 많지 않아.
그래서 프린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대 기본 기초 개념이야, 그냥. 이걸 기초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게 예를 들어서 문학은 작품별로 나가고, 문법은 이게 600제가 있거든. 다답 600제. 이걸 풀어. 다답 600제. 이거는 작품별로 풀고. 그 다음에 비문학은 요걸 매산비 같은 걸로 많이 연습해. 매산비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걸 다 하기 전에 그 전에 이 문학, 문법, 비문학이든 뭐든 요거에서 이 이론의 배경을 깔아주려고 이거 배경을 깔아주려고 요거를 하는 거야. 언어 이론 핵심 100개. 왜? 중등에서 고등까지 언어 1호를 한번 스크랩해서 듣고 그 다음에 이 세 권을 사갖고 쭈르륵 해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풀면서 요거 조금씩 문제 풀면 되거든.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하는 거 다 나가는데 한 2달? 한 8번? 8번이면 8번. 그 다음에 요거는 쭈르륵 네가 이거 일찍 사도 되거든. 이해되세요? 그냥 읽어보면 되는데. 이거를.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다 하니까 애들이 이걸 다 하고, 3권 끝나면 이렇게 작품 잡아서 나가고, 그 다음에는 모의고사 풀고, 평가 모의고사 풀고, 내신하고, 내신 교재 나가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이 이론을 확장시켜서 그냥 이렇게 딱 수업을 해줄 수도 있어. 그러면 너는 모의고사 풀고 내신 교재 풀어. 그럼 내가 이걸 다 프린트로 커버를 할 테니까. 이해되세요? 자, 그렇게 해서 1번 한 겁니다. 문학과 비문학의 부분은 이거는 뭐라고요? 교과목을 하라고. 비문학으로 하지 말고. 문학하고 교과별 지문, 제시문이. 됐어요? 예술성이 있으면 문학, 실용글로 아니면 비문학. 그러니까 비문학은 대표적으로 딱 2개죠. 비문학은 대표적인 거는 설명문, 논설문이에요. 주장하는 글, 정보 전달하는 글. 그 외에 모든 글. 그러니까 시, 희곡, 소설, 수필이 아닌 모든 글을 뭐라고요? 그냥 비문학. 이해됐죠? 근데 이거 잘못 쓴 거죠? 하구성이 있는 문학에. 소설은 하구성이 있는 거죠. 소설의 특성은 꾸민 글이에요. 꾸민 글, 하구성. 근데 소설 나중에 하겠지만 허구성과 진실성과 허구성의 요 교차점에 있어요. 소설은. 이건 뭐라고? 허구성. 이건 뭐라고요? 사실성, 진실성. 진실과 허구. 그 진실을 반영해서 만드는 거예요. 요 가운데가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소설입니다. 자, 이렇게 진실만 있는 거라고 해요. 리얼리티. 이거는 실제 사실입니다. 리얼 스토리. 이런 거 있죠. 리얼 스토리. 여기가 리얼 스토리고. 근데 소설에서 완전히 허구만 엄청 센 걸 이걸 뭐라 그래요? 판타지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소설인데 판타지는 아닌데 이게 동물들이 나오는 거야. 이건 우화라고 그러고. 이건 우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판타지도 아니고 리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음직한 이야기예요. 있을 법한 이야기. 그래서 뭐라고요? 진짜 뻥이에요. 진짜 뻥. 근데 이 진실성이 있고 허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이 유발될 만한, 터부시될 만한 이런 것들을 호설로 많이 써요. 진취적으로. 자, 그래서 문학에는 소설은 허구성이 있고 비문학은 허구성은 당연히 없죠. 근데 문학이 아니라 소설에는 허구성입니다. 그래서 문학과 그러니까 어떤 거든 이렇게 2개 깔라지면 다 기준을 써줘야 돼요. 이렇게 기준. 요거 문학과 여기 문학, 비문학. 그러면 여기 깔라지면 요거와 요거의 차이의 기준이 왜 발생했냐? 그걸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기준으로. 자, 거기에서 1번 했고. 자, 2번 보시면 글을 나눌 때 이렇게
운문하고 산문으로도 나눕니다. 이 산문은 흩어질 산이에요. 그 리듬이 흩어졌다는 거고, 운문은 운율이 있다는 거예요. 운율은 리듬이에요. 리듬은 뭐 때문에 생기냐? 반복 때문에 생겨. 그래서 운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 시가 아닌 건 전부 다 산문이야. 이해됐어요? 자, 또 하나 있어요. 형식이 있는 게 있고, 형식이 없는 게 있고, 형식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형식은 없어. 근데 문학이면 돼. 문학 글이면 돼. 하는 거는 수필이라고 그러고, 이게 무형식의 형식이라 그래. 형식이 없는 듯 글 쓰는 형식만 있으면 된다. 따를 수의 부필이에요. 붓을 따라서 자유롭게 쓰는 거야. 근데 요거 시곡, 소설, 수필 말고 시는 형식이 뭐냐? 운율이라고. 운율. 리듬이 있어야 돼. 이게 운율 리듬이 없으면 시가 아니야. 그러면 소설은 형식이 뭐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사람의 갈등. 이해됐죠? 그럼 희곡은 형식이 뭐냐? 응? 해설, 지문, 대상. 회지대. 이렇게 형식이 꼭 정해져 있어, 이거는. 형식이 이렇게 꼭 정해져 있는데 형식이 없는 건 수필이야. 그래서 문학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문학을. 형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문학을 운문과 산문. 이렇게 구분 기준이 두 개야, 그냥.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산문은 흩어질 산인데 운문, 이 시가 있을 때 시의 종류, 시 하나라고 하는데 시의 종류들이 이렇게 쭉 되는 거. 시를 노래라고 썼을 때 여기는 고대가요. 한문으로 하는 거, 고대가요. 신라시 때는 향가. 고려시대 때는 고려가요. 조선시대 때는 시조, 가사. 개화기 때는 시체식. 그 다음에 자유식. 근데 노래라고 그랬잖아, 그지? 이 시대의 노래야, 이거. 고려가요, 경기체가. 이거 신라시대 고향 노래야. 이게 고대 가요야. 고대 시대 때의 노래. 이것도 시절 가조라는 노래야. 이것도 노래 가사야. 새로운 형태의 시 노래야. 이게 자유시 있어. 그러면 뭐 뽕짝, 발라드, 랩 전부 다 가시야. 리듬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리듬하고 반복만 있으면 리듬과 반복만 있으면 시야. 자, 그래서 운문은 이게 시조 있잖아. 운문은 시조. 그죠? 이거 전부 다 이거 과연. 산문은 수필, 소설, 희곡, 설명문, 비문학 전부 다 나머지 전부 다야. 됐어요? 자, 그래서 운문과 산문의 기준처럼 이렇게 형식이 있다 없다의 기준도 이렇게 별대의 기준으로 똑같이 나눠준다까지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2번 끝난 거고 이렇게 100개 하려고. 자세히. 그리고 쓰고 싶은 거만 쓰면 되고 너는. 그치? 자, 이렇게 문학의 4대 갈래가 있는데 이걸 수능에서 푸는 방법. 소설, 수필. 이제 이 특징과 함께 이거를 푸는 방법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봐. 수필은 자유롭게 붙따라 쓰는 건데 이거 경험, 체험을 쓴대. 험자가 들어가요. 체험, 경험. 체험, 경험만 있으면 되냐? 아니에요. 체험, 경험에 아무 깨달음도 없으면 쓰면 안 돼요. 깨달음을 쓰는 거예요. 깨달음은 느낌이야. 자기가 배운 거. 깨달음. 교훈을 쓰는 거예요. 깨달음, 교훈. 왜 그러냐면 시는 이 세상을 자기화한 거야. 이거를 세계라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시의 세계, 세상을 자기화해서 자기 목소리로 발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화자라고 그래, 화자. 말하는 자. 응? 근데 요거를 수필은 내 생각, 내 깨달음, 자아를 세계화하는 거야. 이거는 세계의 자기화, 자아화인데, 자기 자아화. 세상을 보고 내 깨달음을 느끼면 쓰는 건데, 화자가. 이거는 자아를 세계화, 세계에 발표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수필. 그래서 이 수필은 항상 이렇게 체험도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이 체험한 팩트가 뭐냐? 플러스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이면 깨달음한 주장이 있을 거 아니야. 나 이걸 깨달았다. 그제? 이 주장이 뭐냐? 깨달음 주장. 그러면 이 주장에 대한 근거를 뭐냐? 팩트로 뒷받침해야지. 그제? 그러니까 이 사실과 주장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수필은. 풀 때, 시험 문제 풀 때. 또, 이 시는 세계의 자화야. 그러면 세계를, 이 화자가 어떤 개념으로, 근데 이 시를 막 감상하고 막 그래. 원래 감상해야 되는데, 시험 보는 데는 육하 원칙으로 분석하는 게 제일 좋대. 아이들이, 시험 보는 애들이. 육하 원칙으로. 좀 단순해지지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갖고 상황 파악을 하면 이거를 시적 상황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시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상황. 이제 시적 상황만 판단하면 금방 풀 수 있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극은 되게 편해서 A, B, A 이렇게 대화하잖아. 그러면 A가 얘기한 거는 중요한 내용에 세모치고 A만 쭈르륵 보고 시험 볼 때는 그 다음 B만 쭈르륵 봐서 이거 중요하네 이렇게 해서 따르륵 맞히면 금방 풀려요. 왜 그러냐면 A 봤다 B 봤다 A 봤다 B 봤다 하면 나중에 이걸 A가 말했나 B가 말했나 잘 안 잡혀. 그래서 시험 보고 공부하는 데는 A만 쭈르륵 읽어. 그래서 A 캐릭터를 잡고 B를 쭈르륵 읽어서 B 캐릭터를 잡아. 그러면 이거 쭉 열거라면 B의 얘기, A의 얘기. 그럼 시험 보는 데는 되게 편하고. 이해되세요? 응? 자, 그 다음에 소설은, 이제 소설의 삼연서가 주제 구성 문제, 주구문. 구성의 삼연서는 인사배요. 인물, 사건, 배경. 인사배. 시험을 낼 때, 시험에서는 주제, 소설의 주제, 인생 잘 살아라요. 문체는 글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요. 간결체, 완연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내기가 쉽지 않아서 구성으로 돼요. 그래서 인물이 나와요. 이렇게 인물들이. 이렇게 세 명이. 인물들이 얘는 얘에게 뭐라고 했나? 얘는 얘에게 뭐라고 했고, 얘는 얘한테 뭐라고 그랬고, 얘는 뭐라고 했고, 얘가 뭐라고 그랬고, 얘가 뭐라고 했고, 이렇게. 이 사건이요, 사건. 요 사건들을 중심인데, 요게 뭐라고?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어떤 시간에서, 어떤 공간에서, 어떤 이 시공 말고 배경 중에서 소재 배경이라는 게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노란 단풍잎이 계속 보인다거나, 까만 탄광촌이 계속 보인다거나, 아니면 파란 바보가 보이거나, 맨날. 이렇게 소재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어. 보라색 꽃이 있는 펼치는 돌판에 맨날 나온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시간 배경, 공간 배경, 소재 배경, 뭐 역사 배경 이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인물별로 이렇게 삼각도, 인물 삼각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이게 게임에 다 풀린 거야. 여기다 시간 쓰고. 얘 편이 되는 부수적인 인물은 이렇게. 얘 편이 있는 건 동그라미. 그죠? 얘를 도와주는 애는 얘.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충신, 역적 이렇게 하는 것처럼 대립관계, 중간 개념 아예 사람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립관계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요거만 소설은 요거만 그릴 수 있으면 순식간에 풀 수 있다고 그래. 자, 그럼 이 말을 왜 해주냐? 그런 것처럼 이 4대 갈래도 이 시, 그 소설, 수필
이 글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쵸? 자, 다음은. 자, 설화는 이야기설, 이야기화예요. 그러면 신화하고 전설하고 민담 이 세 가지가 원래는 설화예요. 그냥 무슨 설화 이렇게 있어요. 남원 추녀 설화. 그래서 이야기들이 전해져오는데 이거를 갈래로 나눠봤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래서 신화는 주인공이 신이기도 하고 사람인 신의 아들까지도 뭐 태양신 파에돈 신의 아들이 태양마치 몰았어. 신의 아들도 신화로 친다고. 헤라클레스도 신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신의 아들 신화. 전설은 전해내려온 증거가 있어야 돼. 장소가 있든지 물건이 있든지 이렇게 이거는 증거가 있어요. 사소하지만 지명의 증거가 있든지 이렇게 증거. 그 다음에 민담은 옛날 옛적에 최가가 있었는데 이렇게 뜬금없어. 뭐가? 시간도 뜬금없고 공간도 옛날 옛적에 저쪽 북쪽 지방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만 남았어? 교훈만 있어 이거는. 그래서 이 설화들이 우리나라에 있던 설화들이 요 세 개로 만들어졌다가 이것들이 나중에 소설로 정착하는 거야. 설화가 이렇게 나눠지고 이것들이 나중에 사실은 판소리로 가고 판소리로 여러 가지로 노래 춘향가 뭐 이런 판소리 응?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소설로 정착이 된 거야. 근데 당연히 여기 그 전에 신소설이 있고 개화기 때 이게 현대소설로 된 거지. 그 판소리 전에는 여기에 이야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떠돌다가 판소리를 정리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시킨 거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은 이 1시간짜리 녹화한 게 있으니까 이건 꼭 한 번쯤은 보셔야 돼요. 1시간짜리 녹화한 거. 그래서 완벽하게 터득을 하셔야 돼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잠깐. 자, 이거는 이제 동화샘 수사법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에다가 동화샘 수사법 치면 요게 2160번이 있어요. 동화샘 수사법 이렇게 쳐보면 이거는 중등 수준이에요. 중등 수준에서 요약해서 빨리 보는 법. 근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요. 이게 수사법 상세해설에서 동화샘 전체 얼굴 나온 거, 전체 몸이 서서 수업한 거, 이 완투를 다 보셔서 예제를 한번 확인해야 감이 잡혀요. 여기에 이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예제는 다 여기다 모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걸로 보시고. 다음에 이제 구분할 때 동태적. 국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국어 시험지에 화살표로 나오는 건 다 동태적이에요. 이게 화살표 자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서사. 사건 서술이라는 거예요. 사건을 서술해.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럼 서사 구조는 뭐냐? 서사. 이거는 소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 근데 서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는 영웅서사시에 나왔어요. 영웅서사시는 그 그리스 로마 신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카이사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노래로 불러요. 그 사람들이 읊은 게 영웅서사시예요. 이 영웅서사시가 나중에 다 전기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걸 서사구조라고 해요. 소설에도 나오고 시도 서사시가 있어요. 서사시는 뭐냐면 이 시 안에 소설처럼 이야기 구조가 있어요. 이야기. 그냥 보통 시는 한 장면을 딱 잡아서 순간을 포착해서 써야 잘 쓰시거든요. 근데 꼭 소설처럼 빈집의 역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제 줄거리가 있어. 소설처럼 줄거리가 있는 걸 서사시라고 해요. 이것도 애매해서
이게 서사시다 라는 걸 몇 개를 공부를 하셔야 아 이런 게 이런 스타일이 서사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서사. 그다음에 인과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볼 때 P이면 Q이다를 Q이면 P이다로 이게 인과관계를 바꿔놓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주어와 목적어를 목적어 주어를 바꾸는 것처럼 국어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시험 트릭이에요. 인과. 그 다음에 과정은 라면 끓이는 과정처럼 뭐하고 뭐 하는 것처럼 산행이 진행했을 때 시간이 경과해요. 조금씩. 시간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과정은 순서를 지켜야 돼요. 순서에 맞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고요? 시간이 이게 앞서고 이게 뒤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움직이면 동태적이고 이 동체적인 서사, 인과, 과정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정태적이라고 해요. 정지된 상태에서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동태적, 정태적. 자, 그런데 이 정태적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동태적은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흐름상. 됐나요? 자, 이거 됐고. 다음에 이제 4단 구성에서 기승전결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한 문장은 완결성이 있어야 돼요. 완결성. 주어, 목적어, 서술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요 목적어, 서술어만 생각해서 주어를 엉뚱한 걸로 생각하거나 실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판단 자체를 판단을 할 때는 그 판단을 하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다 갖추어야 되는데 이 중에 뭔가를 빼먹고 자기 임의로 집어넣어. 이게 수능 모의고사 틀리는 10%의 원인이야. 상위권 애들도. 자, 한 문장은 이거는 뭐라고요? 완성된 결론이어야 돼요. 완결성. 완성된 결론. 완결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은 인과관계가 돼야 돼요. 인과관계. 그래서 논술 배울 때 어떤 걸 연구하고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하고 이유를 꼭 붙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호응관계라고 그러는데 이 결론을 얘기를 하면 이유 좀 얘기해봐 이렇게 해서 이게 논술의 기본이에요. 인과관계가. 이거는 한 문장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두 문장이 돼도 이거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문장 이상이 되니까.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부터는 글. 세 문장 이상이 돼야 글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기, 서, 결이라고 하든지 기 아니죠. 이거 본인데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든지 이게 글이에요. 글 자체에서 세 문장. 서론, 본론, 결론은 논이라고 해서 논해라. 논은 뭐냐? 이론적으로 해라. 이론은 뭐냐? 이치에 맞게 해라. 원인과 결과에 맞게 이런 뜻인데 이렇게 이게 논설문이라고 그러고 이게 처음, 중간, 끝으로 나오는 건 설명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신기해요. 이게 처음이고 끝도 한글인데 이 중간은 가운데라고 했는데 이거는 한자로 중간 이렇게 써요. 이상하죠? 처음, 가운데, 처음, 가운데, 끝이라 했는데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돼 있어요. 용어는. 서론, 본론, 결론에서 결은 맺을결이고 본은 본체, 설은 실말이 서요. 이렇게 실이 이렇게 있으면 요 끝에가 요게 단서예요. 단서. 그 서시는 뭐예요? 제일 처음에 있는 시예요. 서시. 이런 것처럼 서론이 처음이고 결론은 끝이랑 똑같아. 그래서 사당정에는 이게 기예요. 일어날 기. 이을승. 이거 본론이에요. 구를점. 맺을결. 기승전결. 사당구조. 사설이나 옛날 글에서 기승전결 구조가 많아요. 사단 구조가.
이게 4단 구조고 5단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소설은 글자로 읽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한 결말을 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다 돼요. 소설은. 그런데 희곡은 똑같이 5단 구조인데 발단, 전개, 절정이에요. 뭐가 없어요? 위기까지 포함된 거예요, 여기다. 근데 하강이 있어요, 하강. 하강하고 대단원의 결말. 그래서 이게 포함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희곡의 5단 구조예요. 무슨 차이 때문에 이 발생이 되냐면, 희곡은 현장에서 끝내기 때문에 여기서 놀부를 데려다가 두드러 패줘야 돼요.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이해돼요. 이걸 현장성이라고 해요. 현장성 때문에 이렇게 하강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준 다음에 현장에서 끝내요. 그래서 소설을 희곡으로 변환시키는 문제에서는 이 스토리의 상황에 맞게 이걸 재구성해봐라 이렇게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3단, 이거는 3단 구조라 그러고 이거는 4단 구조라 그러고 이거는 5단 구조라 그러고 또 있는 구조가 뭐 있냐면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다가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하면서 여기가 시공간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시공간이 달라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그때 만났던 어른을 여기서 만났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액자처럼 돼 있죠. 이걸 액자식 구조라고 해요. 액자식. 또 무슨 구조가 있냐면 이렇게 버스가 있죠. 버스가 이렇게 가면 주제는 같아요. 항상. 근데 여기에 타 있는 사람이 다르죠. 다. 등장인물이 달라요. 이거를 옴니버스식이라고 그래요. 옴니버스. 여기에 A를 타 있고 여기 B에 있고 이 등장인물이 달라요. 근데 주제가 같아요. 가는 방향이.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피카츄 방식이에요. 피카레스크 방식이 있어요. 피카레스크. 이건 피카츄 방식이라고 그래요. 내가. 피카레스크는 피카츄의 탄생, 지우의 비밀, 로켓탈의 변신 이렇게 하면서 여기 나오는 항상 주제가 달라요. 서로. 하나의 소주제로 여러 주제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근데 뭐가 같아요? 주인공들이 같아요. 됐어요? 그 다음 시간 순서대로 시간대로 같이 가면 순행이라고 순행. 순하게 간다. 근데 순행에서 거꾸로 갔다가 이걸 역행이라고 그래요. 다시 빤디려 가고 그럼 역순행이라고 해요. 역순행. 역순행은 전체 시간의 구조고 회상은 현재 시간의 과거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묘사 자체를 뭐라고요? 묘사 자체를 과거 시간에서 해요. 돌아가는 시간에서. 이해돼요? 근데 회상은 뭐예요? 현재의 과거를 떠올리는 것 뿐이라고. 조금 차이 나요. 구성에서의 역순행과 회상은 다르다고. 근데 그게 굉장히 애들한테는 헷갈리나 봐. 자, 이런 구성은 뭐야? 가칠구 이룰성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조직이에요. 조직. 어떤 단계로 하는가? 조직이고 짜임이에요. 짜임.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잖아요. 요거 위는 이건 심리적 그 감동, 심리적 그 심화 단계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감정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가니까 서사니까 이건 시간이고 시간에 따라 심리곡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설 같은 거를 시간에 따라 심리곡선으로 써라, 그려봐라, 그럼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요거는 시간이고 요거는 뭐라고요? 심리라고. 됐죠? 자, 7번에 거. 자, 안 빼먹고 하나도 생각나는 거 다 해줘라 부른 거예요. 더. 근데 이거 밑에 거 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라고? 다 중학교 수준이고 이걸 다 이해하는 건 고등학교 수준이니까. 자, 그 다음에 체언 있죠. 요거 외우는 건 이렇게 외우겠죠. 명대수하고 명대수라는 애하고 형동이라는 애가 있는데 형동이 명대수는 왕관 쓰고 논다. 대수야. 머리 커. 유명해.
그래서 왕관 쓰고 놀아. 형동이는 사과 부사 좋아한다. 부사라고 그러는데, 부사. 부사, 홍옥, 아오리, 국광, 사과 이름인데, 부사. 부사동도 되고. 얘네들 둘이 명대사와 형동의 관계는 조사하면 다 나와. 이렇게 설명하면 감탄하는 감탄. 이게 구품사예요. 1, 2, 3, 4, 5, 6, 7, 8, 9. 이 구품사. 이 구품사를 뭐라고 그래서 품사론이라고 해요. 품사론. 품사론. 이 품사론 말고 통사론이라는 게 있어요. 통사론. 이 품사는 품평에 이렇게 사람입, 말사요. 말 단어에 대해서 품평해야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종류가 뭐냐, 이렇게. 응? 품사는. 이 통사는 문장론이에요, 문장. 문장에서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문장론. 그럼 이거 명대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어하고 목적어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형동이는 뭐가 돼요? 서술어가 돼요. 아니, 이 동사는 이렇게 V로 쓰면 되는데, 형용사는 영어에서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막강조사가 있어요. 서술격 조사라는 이다. 이것도 조사인데, 서술어와 관련된 유일한 조사, 이다. 이 서술격 조사가 있어서 빨갛다. 이렇게 하면 형용사.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서술어가 돼. 서술하다는 그냥 쓰다예요, 쓰다. 묘사하다, 쓰다. 서술어. 됐어요? 주어, 목적어가 되고, 이건 서술어가 돼요. 이거는 그냥 독립어예요. 혼자 써서 독립어. 큰말 하고 써서 독립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얘는 부사어고, 부사어. 얘는 관형어예요, 관형어. 관형어. 근데 얘는 전부 다 사가 붙어요, 사. 근데 이거는 다 어가 붙어요, 어. 구사. 7어라고 그래요, 7어. 이거는 구사고, 이거는 7어예요. 그러면 하나, 둘,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여섯. 그럼 어디 있어요, 하나는? 요 서술어 중에서 뭐뭐가 되다. 뭐뭐가 아니다. 나는 학생이 되다. 선생이 아니다. 요거를 복격조사라고 그래요. 보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여기에 주어 따로 있어요. 나는, 누구는 학생이 아니다. 그럼 이 은는이가는 주격조사인데, 주어의 자격을 나타내는. 이인데, 주어가 아니라 보어예요. 요 앞에 있는 거.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얘가 보어예요, 시. 그래서 7개예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걸 관련성으로 했을 때, 이렇게 언자 동림을 하면, 이게 몸땡이 구실을 해요. 이게 체언이에요. 몸 구실을 하고. 요거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게 활용하는 구실을 해요. 사용하고 쓰고. 이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해요. 체언 용어예요. 이거는 독립어이고. 요거는, 그러면 이 관용어라고, 이거는 뭐냐. 이렇게 해서, 보세요? 요거 P에서 Q를 하는데, 이 P에서 이 Q를 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식원, 이건 P를 나니까 이건 P수식원인데, 당하는 거예요, 화살표로. 이게 꾸미는 게 관형사면 뒤에 게 명사라고 하는 거고, 이게 부사면 형용사라고, 형용사, 서술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어니까, 서술을 꾸미니까 이게 부사예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꾸미니까 이게 관형사예요. 관형어예요. 그러면 관형어, 부사어, 이거를 수식어. 이 체언하고 용어는 꾸밈을 당하니까 피수식어.
이것도 피수시간. 이렇게 되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또 어디 갔지? 수시간, 피수시간. 요게, 요 조사가 관계언이라고 해요, 관계언. 이 조사에서, 조사하고, 조사. 이게 조사를 해서 나는 간다. 이렇게 하면 주격조사. 나는 너를, 이건 목적격조사. 불러볼까요? 너를 만난다, 만나다, 만난다. 뭐, 이다, 다 서술격조사. 근데 나만 너를 만난다. 요거를 안 써. 요거를 안 쓰고 대신 집어넣어. 나도 너를 만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보조사라고. 보조사. 자, 그래서 명사는 이름이고 명사 대신이고 이거는 수사. 수사는 두 개가 있어요. 서수사하고 기수사. 서수사, 기수사. 서수사는 순서를 나타내고 기수사는 양 나타내주고 이게 수사. 어쨌든 명사, 대명사, 수사를 체험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를 다 한 거야 이렇게. 이거는 5원이라고 그러고. 자, 그런데 요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 통사적 이렇게 만날 때는 우리나라 문장 순서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잖아요. 등산. 그럼 우리나라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산에 오른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럼 우리나라 순서를 거꾸로 돼 있죠. 그럼 이 비통사적 단어예요. 이렇게 해서 통사. 자,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살얼이 살얼이었다. 장소. 청산에 살얼이었다. 그럼 동사, 부사, 동사 이런 식으로 안 쓰죠. 이게 뭐라고요? 비통사적 구조라고. 통사적이지 않은 구조. 비통사적 구조. 그래서 통사적 구조냐 비통사적 구조냐 하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자, 됐죠? 자,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 9번까지만 하자. 10번 엄청나다. 자, 그만. 자, 시에서 요 감각, 청각, 이건 귀, 이건 눈, 이건 뺨, 이건 코, 그죠? 또 뭐 있지? 5개인데, 오감각인데? 미각, 미각. 요같이 오감각은 얼굴에 다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감각의 시작 지점이에요, 감각의 시작 지점. 어디서 감각? 감각의 뭐라고요? 시작점이라고. 이게 감각의 시작점인데, 이 감각의 시작점을 어디서 판단해요? 심상, 마음에서 상상, 뇌에서 상상하는 거야, 심상은. 뇌에서. 자, 그러면 감각의 시작점을, 자, 노동을 했더니 근육이 시커하다. 그럼 이 오감각에서 있어요? 근육이 시커하다고요? 근육이 욱신거린다. 촉각. 욱신거린 근육에는 촉감이 없어요, 감각기관에. 뇌. 왜? 아니, 그거를 시큰거리는 건 뇌에서 판다는 거. 그래서 그걸 근육감각이라고 그래요. 근육감각. 자, 이게 한 번에 옛날에 수능에 나와서 난리가 났어. 내가 애들한테 이거 가르쳤다가 그런 게 어딨냐고요. 참, 그러더니 진짜 수능에 나왔어. 자, 비가 내리니까 뼈가 시려. 무슨 감각이야? 시려요? 또 뼈 감각이에요? 뼈 감각이야. 그걸 골 감각이라고 그래. 그 시험 나왔다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는, 감각은. 다 있어요. 감각의 시작점이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근육 감각, 뼈 감각이 가능하다는 거야. 골감각적 심상이라고. 그러니까, 이 청각, 시각, 촉감으로 못 느끼는 거, 후각 못 느끼는 거, 미각 못 느끼는 감각도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대표적인 감각만 써준 거야. 심상, 오감각. 그거를 청각적 이미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다음에. 공감각하고 복각감각이 달라요. 복각감각은 두 개예요. 눈은 하얗고 시리다. 하얗고 차갑다. 그럼 시각과 촉각이 된 거예요. 감각이 한 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문장이 안 끝났어. 문장이 끝나는 법은 이게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밖에 없거든.
한 문장 안에 감각이 2개 이상 들어가면 이걸 복합 감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눈을 바라볼 때 차갑다라고도 보고 하얗다고도 본 거잖아. 근데 공감각은 감각이 하나예요. 이렇게. 종소리의 소리는 청각이죠. 종소리가 뭐처럼 보여? 동그라미로. 종소리의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 이 청각을 원감각이라고 그래요. 원래 감각. 요 시각을 보조감각, 표현감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감각은 한 개예요. 이렇게 가운데 하나. 공통집합처럼. 하나인데 청각을 시각으로 표현한 것 뿐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원래 감각이 뭘까, 원감각이 뭘까를 봐야 되고 보조로 표현하고 싶은 감각은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나면 보세요. 청각의 시각화를 시각의 청각화로 내요. 간단하게 바꿔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공감각으로 할 때는 종소리는 소리잖아. 근데 그 하늘에 동그라미처럼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한 것뿐이잖아. 이거는 보조 감각은 표현하고 상상하는 감각이에요. 요거는 실제로 있는 거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감각과 복합감각도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이런 감각 심상을 쓰는 이유는 회화성 때문에 그래. 회화성. 그림 그리는 것처럼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 뭐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시를 쓴 다음에 수영평가를 했을 때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다 시를 글자로 써놓자. 이걸 시화전이라고 그러죠. 시화전.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